저는 6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아침에 웃으며 나가신 엄마 아빠가 그날 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외할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어린 저를 품에 안고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엄마도 해줄게. 아빠도 해줄게. 우리 미영이 외롭지 않게 할머니가 다 해줄게. 그 말씀에 저는 그제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품이 따뜻할수록 엄마 아빠가 더 그리웠죠. 부모를 잃은 아이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친구들이 주말마다 부모님 손잡고 소풍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 부모님이 도시락 싸오시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내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따뜻한 가족, 그게 제가 평생 바라던 전부였죠. 25살의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6살 연상의 영업부 과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인상은 별로였죠. 키가 작고 머리숱도 없고 얼굴도 헐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저기 장 대리님,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제가 사왔는데 하나 드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심하게 받아들고 별 대꾸도 안 했어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쳤죠. 관심 없다는 게 대놓고 티가 났을 텐데 과장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 자리 근처를 서성거리셨어요. 그게 매일 반복되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였죠.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정신 드셨어요? 어떤 남자분이 등에 업고 뛰어오셨어요. 과로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선생님 오시면 안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저를 업고 병원에 달려온 사람이 과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기 자랑 한마디 없이 그저 제 걱정만 하시는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은 1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기다리시고 아프면 약 사다 주시고 야근하면 밥을 챙겨주셨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모보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과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한 저희는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자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너 미쳤어? 무슨 벌써 결혼이야. 꽃다운 20대를 왜 그렇게 갖다 버리려고 해? 그러게, 30대에 천천히 골라도 늦지 않아. 남자가 뭐 멸종위기 동물이야? 널렸다고. 게다가 그 남자 솔직히 말해서 외모가 좀 그렇잖아. 너 얼굴이면 훨씬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외모가 다가 아니야. 나한테 진심인 그 사람이 좋아. 에이, 연애 초반엔 다 진심인 척해.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니까. 제발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선택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내 연애 커플이라느니, 속도 위반 아니냐느니,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죠. 근거 없는 말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수록 더 커질 게 뻔했어요. 그저 묵묵히 버텼죠. 외할머니도 걱정이 크셨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그 사람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너 아직 젊잖아. 조금 더 만나보고 천천히 결정해도 되지 않겠니? 할머니, 저 이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래도 결혼은 평생인데. 알아요. 근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손녀를 믿고 싶지만 걱정도 되셨겠죠. 그날 밤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씨, 나 약속할게.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절대 후회하게 안 할게. 내가 부족한 거 알아.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진심 하나는 누구한테도 안 줘. 평생 미영씨만 바라볼게. 그 눈빛에 거짓이 없었어요. 저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외할머니도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 우리 미영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할머니가 막을 수가 있겠니? 행복하게 살아라. 꼭이야.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 속에 안도와 축복이 함께 담겨 있었죠. 신혼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퇴근하면 늘 저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죠. 서툰 손놀림으로 채소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했지만 그 모습조차 고마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꾸던 따뜻한 가정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죠.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저희 부부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직원 앞으로 폐업 통보가 내려왔죠. 하루아침에 저희 부부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30 초반이라 재취업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상황이 달랐죠. 38,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도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어깨가 하루하루 처지는 게 눈에 보였죠. 미영아, 나 창업해볼까? 이 나이에 취업은 힘들 것 같아. 우리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합치면 작은 가게 하나는 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창업? 갑자기? 프랜차이즈 피자집 알아봤는데 괜찮아 보여. 본사에서 교육도 해주고 재료도 공급해주고 나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저는 고민이 됐어요. 창업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죠. 하지만 매일 풀이 죽어가는 남편을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 나도 같이 할게.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창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금을 계산해 보니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부탁이 있어서 창업 자금 조금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돈? 야,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나도 없어. 나 빠듯하게 사는 건 너도 알잖아. 엄마, 2천만 원만 빌려줘. 가게 자리 잡히면 바로 갚을게. 야, 나 진짜 없어. 없다니까.
네 애비 유산 받은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무슨 돈이야? 없는 사람한테 왜 이래?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수화기를 내려놓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이 부족해서 끙끙 앓고 있던 건 외할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미영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2천만 원이면 되는 거지?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노후자금인데 어떻게 그걸 써요? 내 손녀 잘 되라고 쓰는 건데 그게 뭐가 아까워. 받아.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 은혜 절대 안 잊겠습니다. 호강은 무슨? 우리 미영이 행복하게만 해줘. 그게 내 호강이야. 그렇게 저희는 작은 피자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오던 날, 남편과 저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 가게가 저희의 희망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를 외면한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과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부모님 일찍 여의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시집 와서 서러운 일 없게 내가 친정엄마처럼 해줄게. 응? 뭐든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180도 돌변했어요. 첫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죠. 미영아, 추석 때 전 부치고 갈비찜에 잡채까지 해야 돼. 새벽 5시까지 와. 늦으면 곤란해. 네, 어머니. 새벽같이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던지듯 건네셨어요. 왜 이제 와? 빨리 앞치마 둘러. 아버지 제사에 명절 음식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할 거 많아. 어서 움직여. 저는 온종일 부엌에 갇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벌겋게 부르트도록 일했죠. 남편이 중간에 들어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영아, 힘들면 나와서 좀 쉬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됐어.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친정 엄마가 되어주겠다던 분이 저를 부엌에 가둬놓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어요. 1년에 몇 번뿐이니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면서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어요. 새언니, 저는 왜 그렇게 붙여요? 두께를 좀 봐요. 누가 보면 피자인 줄 알겠다. 다시 해봐요. 아, 네. 나물 간 좀 봐봐.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이걸? 새언니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요?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으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꼭 참고 시키는 대로 했죠.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강지은, 넌 뭐하냐? 왜 누워서 입만 놀려? 같이 어서 못해? 오빠,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괜히 거들다가 망치면 어떡해? 못하면 설거지라도 해. 왜 미영이만 죽어라 일을 해?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는 왜 새언니 편만 들어? 진짜 이상하네. 뭐? 야, 편을 들긴 무슨 편을 들어. 네가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그렇지. 뭐가 괘씸해?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엄마, 오빠 좀 봐. 나한테 뭐라고 해? 동서가, 네 동생한테 왜 그래? 얘가 부엌 일을 할 줄 알아야 하지. 못하면 배워야죠. 얘 시집 안 가요? 그리고 못해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미영이한테만 시켜요? 에휴,
지 와이프 고생한다고 유나는?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남편 팔을 잡아 끌며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누이 사이엔 날선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누이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간 뒤로도 시댁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좀 와. 지은이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온대. 와서 음식 좀 해놔라. 어머니, 토요일은 가게가 제일 바쁜 날이에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요. 아니니 시누이가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나 허리가 안 좋아서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러기야? 그래도 토요일은 정말... 에휴, 됐다. 지은아, 너 직접 말해봐라. 엄마는 모르겠다. 전화기 너머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가 전화를 낚아챈 모양이었죠. 새언니,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아가씨. 새언니 지금 내 결혼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가씨 결혼을 왜 망쳐요? 내 남자친구가 누군 줄 알아요? 대학병원 외과 전문이라고요. 서울대 의대 출신. 이런 남자가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새언니가 지금 내 발목 잡아요? 그건 축하드릴 일이네요. 그런데 그거랑 제가 토요일에 가서 음식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전 토요일 가게가 가장 바쁠 때라 어려워요. 가게! 새언니 입에서 맨날 가게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조그만 피자 가게가 내 결혼보다 중요하냐 이 말이죠. 준혁이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음식이 형편없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체면을 따지기 전에 본인 행실부터 돌아볼 일이지 싶었죠. 평소엔 제 음식에 온갖 트집을 잡더니 막상 필요해지니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참 편리한 기억력이었어요. 아가씨,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토요일 장사 접으면 그 손에는 누가 메워주는데요? 아이, 진짜 새언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금요일 밤에 와서 토요일 점심 전까지 다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금요일 밤에 와서 새벽까지 준비하라고요? 그럼 저는 언제 자요? 하루 못 자면 죽어요? 나 결혼 한 번 하는 건데. 이번에 안 오면 나 새언니 평생 원망해요. 내 결혼 틀어지면 다 새언니 책임이야. 평생 원수로 살 거라고요, 우리.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어요. 시누이 결혼이 왜 제 책임이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나도 당신 입장 알아. 근데 엄마가 진짜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지금 꼼짝도 못해.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건 알겠는데 왜 그게 내일이 되는 건데? 지은이가 하면 되는데 걔 음식 솜씨 알잖아.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라 테러 수준이야. 걔가 라면을 끓이면 라면도 신기하게 비려. 그런 애가 손님상을 차려? 그거 진짜 재앙이야. 그래도 토요일은 가게가... 제발, 나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어? 내가 옆에서 다 거들게, 제발. 남편이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 사람 앞에서는 매번 마음이 약해지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다. 약속할게. 절대 혼자 안 놔둘게. 결국 저는 금요일 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다음날 새벽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떠서 갔어요. 부엌에 들어서니 냉장고 가득 손질해야 할 재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한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끙끙대며 나오지도 못하셨어요. 남편은 처음엔 옆에서 거들더니
어느새 거실에서 TV를 보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죠.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웃긴 건 신우이였습니다. 본인 남자친구 맞을 준비인데 손톱만큼도 돕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워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야, 나 오늘 준혁이 온다니까? 어? 진짜 떨려 죽겠어. 근데 옷은 뭘 입지? 그 원피스 괜찮을까?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통화가 끝나더니 이번엔 노트북을 켜서 막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딸깍딸깍 마우스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죠. 아, 진짜. 앞에서 다 처먹네. 신경이 거슬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가끔씩 부엌에 들어와 한마디씩 던지는 게 더 문제였어요. 새언니, 갈비찜 간 좀 봐봐요. 너무 짜면 안 돼요. 준혁이 싱거운 거 좋아해요. 잡채 당면 불었으면 어떡해요. 새언니, 신경 좀 써요. 전 색깔이 왜 이래요? 너무 태운 거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으면서 입만 살았어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뒷감당은 제 몫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신우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여기야. 우리 집이야.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홀친한 키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의사라더니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죠. 시어머니가 방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나오셨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지은이가 얼마나, 준혁군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인사가 끝나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죠. 남자친구가 젓가락을 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거 다 어머니께서 하신 거예요? 신우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아, 우리 엄마가 원래 요리를 잘하셔. 허리가 좀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뻔뻔함에도 급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뭘요, 별거 아닌데. 시어머니도 태연하게 받아치셨어요. 저는 이가 갈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했다간 분위기만 망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이가 음식을 먹더니 슬슬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 갈비찜이 좀 달지 않아?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래? 잡채도 당면이 좀 퍼진 것 같고. 준혁아, 원래 우리 집 잡채는 이것보다 훨씬 맛있어. 아니, 나는 지금도 맛있는데. 아니야, 원래 이 정도 아니야. 오늘 좀 아쉽다. 새언니가 한 거라서 그런가?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신우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뱉은 건지 뒤늦게 깨달은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이었으니까요. 잠깐, 새언니라고? 그러면 이 음식 아주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엄마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어? 아,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주머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아주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 처음 먹어봐요. 솜씨가 진짜 좋으시네요. 저는 살짝 미소만 지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아유, 진짜 대단하세요. 갈비찜 간이 딱 맞고 잡채도 완벽해요. 지은아, 너 시집 올 때 아주머님한테 요리 좀 배워야겠다. 신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입이 한 뼘은 나온 것 같았죠.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어요. 신우이가 저를 흘겨봤지만 저는 모른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맛에 참고 사는 거죠. 준혁 씨가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온기가 싹 거쳤어요. 미영아, 내 어머니. 너 왜 네가 음식했다고 말한 거야? 굳이 그걸 왜 밝혀? 네? 어머니,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가씨가 제 음식 트집 잡다가 실수로 말한 거지. 어머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아가씨가 식탁에서 직접 말했잖아요. 새언니가 해서 그렇다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숟가락만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신우이에게로 향했어요. 신우이는 시선을 피하며 손톱만 뜯고 있었죠. 그게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아가씨, 기억이 안 나시면 준혁 씨한테 다시 물어보시든가요. 신우이 입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헛기침만 하셨죠. 저는 지쳐서 더 상대할 기운이 없었어요. 저 새벽 3시부터 움직였더니 몸이 좀 안 좋네요. 잠깐 눕겠습니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으니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그렇게 잠이 드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고함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해요? 누우면 어떡해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한가득인데 손님 갔으면 설거지를 해야지. 신우이가 문틈에 기대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가씨, 왜요? 내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아가씨 남자친구 밥 해주려고 여기까지 와서 음식 준비했어요. 토요일 매출 포기하고 여기 왔고요. 근데 고맙단 말이 먼저 아닙니까? 아니 됐고 아가씨가 요리 못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와서 했어요. 그럼 설거지 정도는 아가씨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새언니! 가서 설거지 하라고요. 나 잘 거니까 조용히 하고요. 내가 다시 이 문 열 때까지 다시는 문 열지 마요. 나 참. 아, 고맙습니다. 5글자 인사도 해주고요. 신우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몰아 쏘아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지은아. 오빠, 나는 그냥 새언니한테 사과하고 고맙다고 해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새언니가 네 남자친구 때문에 새벽부터 뭘 했는지 몰라서 그래? 당장 사과 안 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신우이가 움찔하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새언니,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 아닌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정도면 됐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한 달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화면에 뜬 알림에 손이 멈췄어요. 은행 웹 알림이었죠. 강지영님께 150만 원 자동 이체 완료. 신우이 이름이었습니다. 웹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150만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간 기록이 1년 넘게 이어져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금액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샤워를 마친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야? 뭐가? 신우이한테 매달 150만 원씩 보낸 거. 이게 뭐냐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그게 뭔데? 1년 넘게 보냈더라? 합치면 얼마야 이게? 들어봐. 지은이가 주식 투자를 좀 해. 수익률이 꽤 괜찮대.
그래서 돈을 보내면 지은이가 투자해서 불려주기로 한 거야. 신우이가 투자를 한다고요? 소파에 들어 누워 맞고나 치던 사람이요.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투자를 해? 그래서 우리 돈을 맡겼다고? 지은이가 원래 그쪽으로 감이 좀 있어서. 당신 지금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알아? 그 돈이 얼마야? 1년이면 1,800만 원이야.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내? 말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시댁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니까 타이밍을 못 잡은 거야. 타이밍?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가게 매출이 얼만지 알잖아. 거기서 150만 원씩 빼돌린 거야? 나 몰래? 빼돌린 건 아니지. 그럼 뭐야? 내가 모르면 빼돌린 거지 뭐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벽부터 가게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그 돈이 나 모르게 신우이한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니요. 등 뒤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신 나 뭘로 보는 거야? 부부잖아. 근데 이런 걸 왜 숨겨? 왜? 숨긴 거 아니야, 진짜로. 나중에 불어나면 말하려고. 얼마나 붙었는데. 수익금 본 적 있어?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답이 없네. 진짜 답이 없어. 미영아. 말 걸지 마. 오늘은 당신 꼴 보기도 싫어. 그날 밤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따로 잠을 잤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천장만 멀뚱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나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꿈에서도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숫자가 보였죠. 다음날 저는 신우이를 찾아갔습니다. 시가에 혼자 있더군요. 아가씨, 저예요. 아, 새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요. 아가씨가 투자한다고 남편한테 받아간 돈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투자하신 거예요? 아, 그거요? 이것저것 했어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저것이 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목이 뭐예요? 그게 삼성전자도 하고 카카오도 하고 여러 개 했어요.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원금이랑 수익금 합쳐서 얼마예요? 신우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가씨,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돈이 얼마가 됐냐고요? 새언니, 그게 뭔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사실 주식이 아니라 코인이에요. 뭐요? 가상화폐요. 친구가 코인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꼬드겨서 했어요.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식도 아니고 코인이라니요. 그래서요. 지금 얼마가 됐는데요? 사실 다 날렸어요. 뭐라고요? 원금을 다 날렸어요. 코인이 폭락해서 하나도 안 남았어요. 1,800만 원이 통째로 증발했다는 소리였습니다. 1년 넘게 피땀 흘려 번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아가씨, 지금 장난해요? 1,800만 원을 다 날려요? 새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친구 말만 믿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신우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하나도 안 믿겼죠. 새언니, 나 진짜 몰랐어요. 오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원금 회복하려고 더 넣었다가 더 망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달라고요? 아가씨,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걸 아가씨가 도박해서 날린 거잖아요. 도박은 아니에요.
투자였어요. 원금 다 날린 게 투자예요? 그건 도박이지. 아가씨, 돈 갚아요. 새언니, 나 지금 돈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고요. 무슨 수를 쓰든 매달 150만 원씩 갚아요. 아가씨가 받아간 대로 똑같이 갚으면 돼요. 그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요? 새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다음 달부터 150만 원씩 입금해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때 신우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울먹이던 얼굴에 갑자기 도끼가 서렸죠. 근데 새언니, 솔직히 이게 나만 잘못한 거예요? 코인이 떨어진 게 내 탓이냐고요. 시장이 망한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반대로 올랐으면 새언니도 좋아했을 거잖아요. 뭐라고요? 새언니도 좀 작작 좀 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피해자라고요.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고요. 방금 전까지 울면서 용서를 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태도가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나 싶었죠. 아가씨, 지금 피해자라고 했어요? 남의 돈 받아서 도박하고 다 날린 사람이 피해자예요? 아, 진짜 새언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나도 힘들다고요. 나도 내 돈 날렸어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돈은 아가씨 거니까 날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돈은 다르죠. 주식한다고 하곤 코인을 해요? 코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 알면서? 주식을 했으면 원금을 통째로 날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게 같은 거예요? 우리 속인 거잖아요. 은행에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고는 이름도 모르는 쓰레기 코인에 투자해서 고객 돈 다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 몰라. 새언니 진짜 짜증나. 작작 좀 해요, 작작. 아가씨, 뭘 몰라요. 떼쓰지 마요. 아이, 샹!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어요. 찰싹 뺨에 불이 붙은 것 같았죠. 신우이가 저를 때린 거였습니다. 입 좀 다물어요. 지겨워 죽겠네. 저는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며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기보단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명분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아가씨, 뭐요? 고마워요. 네? 아주 패 죽일 명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신우이의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제가 뭔 개소리를 하나 싶었겠죠. 저는 그 순간 바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신우이 얼굴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복날에 개패듯 사정없이 퍼부었어요. 살려줘요! 미쳤어요? 새언니! 미쳤지. 너 때문에 미쳐버렸다. 신우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제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주먹 끝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신우이를 두드려 팼죠. 그만해요. 제발, 잘못했어요. 저는 안 들리는 척하며 시원하게 한바탕 패고 나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신우이를 내려다봤죠. 다음 달부터 150만 원씩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오늘 이게 시작인 줄 아세요. 시댁에서 돌아온 저는 남편 앞에 딱 섰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뺨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가씨한테 맞았어. 뭐? 아이, 지은이가 널 때렸다고? 그래서 나도 때렸어. 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나 오늘부터 시가랑 왕래 안 할 거야. 영원히. 미영아, 그게 무슨... 내 말 끝까지 들어. 아가씨한테 뜯긴 돈 1,800만 원 당신이 다 받아와. 못 받아오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지은이한테 꼭 받아올게. 그러니까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당한 거 한두 개야? 매번 명절 제사에 새벽부터 불려가서 음식하고 트집 잡히고 이번엔 돈까지 사기를 당했네? 근데 진정을 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져 나왔죠. 동서가, 미영이가 지은이를 팼대. 지은이가 지금 얼굴이 엉망이야. 쌍코피 나고 난리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전화기를 빼앗아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너 인연이? 너 내 딸을 때려? 미쳤어? 아가씨가 먼저 저 때렸어요. 저는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시누이를... 어머니, 저 오늘부로 며느리 자리에서 퇴사할게요. 뭐, 퇴사?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저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사는 여자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명절에도 안 가요. 제사? 당연히 남의 집 죽은 사람 제사 안 해요. 시가 행사 일절 참여 안 해요. 야, 네가 감히 어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아니라니까요. 오늘부로 퇴사예요, 퇴사. 그리고 아가씨한테 뜯긴 돈 1,800만 원 꼭 받아낼 거예요. 어머니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한테도 말해둘게. 앞으로 시가 같이 가자고 하면 그날로 이혼이야. 알겠어? 미영아, 대답해. 알겠어, 모르겠어? 지금 이혼 서류 쓸까? 알겠어. 그리고 돈 꼭 받아와. 1,800만 원 다 못 받아오면 나 진짜 이혼할 거야. 이건 협박 아니고 통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호구로 살 생각이 없었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갈려나간 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새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시가와 연을 끊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명절 때 새벽같이 불려가는 일도 없고 시누이 잔소리에 시달릴 일도 없었죠. 가게에만 집중하니 장사가 술술 풀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고 매출도 올랐어요. 마음이 편하니 몸도 가벼웠죠. 시누이는 저에게 맞은 이후 첫 달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깜깜무소식이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입금 내역은 없었죠. 저는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당신 동생 돈 언제 보낸대? 지은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은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코인으로 날린 게 우리 돈만이 아니래. 자기 돈도 다 넣어서 날렸대. 지금 빈털털이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파혼했대. 뭐? 파혼? 지은이가 돈 다 날린 거 알고 남자친구가 바로 파혼 통보했나 봐. 지금 지은이가 밥도 안 먹고 며칠째 울기만 한데.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하긴 그런 코인에 투자하는 여자는 제가 봐도 별로였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우이가 투자한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그래도 이름이 있는 코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도박처럼 한 방을 노리는 이름도 잘 모르는 도박성 코인이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남의 돈으로 도박을 해서 날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저라도 그런 도박하는 여자는 싫을 겁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나야. 네, 어머니. 지은이 얘기 들었지? 걔가 지금 완전히 미쳐버렸어. 어젯밤에 술 마시고 밖에서 난동 부렸대. 한겨울에 속옷만 입고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나 봐. 그러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 지금 병원이야. 에휴, 내가 걔를 지금 정신병원에 넣어야 하는 건지.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돈은 좀 나중에. 어머니, 응? 아가씨가 미치든 말든 그건 아가씨 사정이에요. 미쳐도 돈은 꼭 갚고 미치라고 꼭 전해주세요. 너 정말 매정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냉정하다고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노릇할 생각이 없었어요. 착한 게 아니라 호구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신우이가 미쳤다고요? 웃기지도 말아요. 얼마 전 시내 갔다가 친구랑 신나서 술집 거리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요. 불쌍한 척 연기하면 용서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오산이었죠. 저는 그 돈을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백화점 식품관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 혹시... 옆으로 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 전 남자친구 박준혁 씨였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준혁 씨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그 단정한 인상 그대로였어요. 그때 맛있는 음식 해주셨는데 저는 얻어먹기만 하고 파혼해버려서 죄송해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저야말로 그때 소란스러워서 죄송했어요. 소라는요, 오히려 고생하신 거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코인으로 돈을 날려서 파혼하신 거예요? 네? 코인이요? 아니요, 그것 때문은 아닌데요. 네? 그럼 왜요? 모르셨어요? 뭘요? 준혁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은이가 양다리에 걸친 거 들켜서 제가 파혼한 거예요. 양다리요? 네, 지은이가 저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변호사더라고요. 저랑 그 남자 사이에 고르다가 절 선택한 거죠. 그런데 정리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저한테 들킨 거고요. 저는 어처구니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지은이 친구가 술김에 다 불어버렸어요. 지은이가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파혼 통보했어요. 그럼 코인으로 돈 날린 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파혼 사유는 확실히 양다리예요. 코인 얘기는 처음 듣네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왜 그렇게 울면서 연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았죠. 코인 핑계를 대면 동정심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파혼 사유가 양다리라는 건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을 테고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덕분에 궁금한 게 풀렸네요. 네. 별 말씀을요. 그럼 건강하세요. 준혁 씨와 헤어지고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코인으로 다 날렸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신우이 년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였어요. 분노가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저는 바로 시가로 향했습니다. 신우이 년을 직접 만나 따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시댁 앞 골목에 차를 세우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시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탁송 트럭이었죠. 트럭 위에는 번쩍이는 새 차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차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아가씨, 신우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더군요. 새언니, 왜 여기? 이게 뭐예요? 뭐긴 차지, 새 차. 돈 다 날렸다면서요. 빈털털이라면서요. 근데 이 차는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신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게 뻔히 보였어요. 이건 할부로. 할부? 빈털터리가 할부를 무슨 수로 받아요? 아가씨, 지금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은 무슨... 아가씨, 저는 한 발짝 다가섰어요. 신우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저번에 맞은 거 생각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새언니, 진정해요. 진정 안 돼요. 오빠 돈 1,800만 원 코인으로 다 날렸다고 울고불고 했잖아요. 근데 신차를 뽑아요? 아가씨, 3초 안에 안 불면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미치는 거예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신우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번에 실컷 맞은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셋, 둘, 하나. 잠깐만요. 뭘 그리 빨리세요. 알았어요. 말할게요. 때리지 마요. 사실 코인으로 다 날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빠한테 받은 돈으로 코인 투자해서 2배로 불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배라고요? 그럼 3,6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 날렸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해요. 오빠한테 굳이 돌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투자해서 내가 번 건데 왜 나눠줘야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남의 돈으로 굴려서 번 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그 뻔뻔함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미친년 아니야? 뭐? 왜 나눠줘? 그럼 왜 돈을 가져가서 투자를 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아가씨, 원금 1,800만 원의 수익금까지 다 내놔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안 끝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시댁으로 와. 갑자기 왜? 아가씨가 코인으로 돈 날린 거 거짓말이야. 2배로 불렸대. 이번에 차도 뽑았더라. 뭐? 나 지금 시댁이야. 빨리 와. 알았어. 알바한테 맡기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신우이를 노려봤어요. 신우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죠. 새언니, 오빠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입 다물어요.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빠! 너 뭐야? 코인으로 2배 벌었다고? 신차도 샀다고? 그게... 대답해!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신우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동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야? 엄마 잠깐만요. 지은아, 지금 당장 원금 1,800만 원에 네가 약속한 투자금 수익까지 내놔.
오빠, 그게... 3초 안에 안 내놓으면 나도 미영이처럼 할 줄 알아? 신우이가 부들부들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체해, 내 눈앞에서! 신우이가 핸드폰을 열어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원금 1,800만 원에 약속한 투자 수익 1,000만 원, 총 2,800만 원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됐어. 동서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매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 왜 그래? 엄마도 알고 있었죠? 지은이가 돈 번 거.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게 뭐 답이었죠. 알고 있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지은이가 불쌍하다고? 돈 받지 말라고요? 그게 지은이가 힘들어 하길래. 지은이가 힘들어요? 신차 뽑는 게 힘든 거예요? 파혼도 지은이가 양다리 치다가 걸쳐서 파혼한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뭐, 와, 완전 날 호구로 봤네요. 엄마, 나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엄마도 지은이도 다 한 통속이었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오늘부로 이제 이 집 안 올 거예요. 미영이만 안 온다고 했는데 이제 나도 안 와. 엄마도 지은이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통서가! 의절이에요. 엄마랑 동생이 날 가족으로 생각 안 하고 병신 호구 취급하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저한테 가족은 이제 미영이 뿐이네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명절이 와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제사가 있어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그 불안은 그저 습관이었다는 걸요. 오랫동안 참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세뇌당한 결과였죠. 새벽같이 시댁에 불려가 음식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시누이의 잔소리를 들을 일도 없어졌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마음이 편했죠. 가게 일에만 집중하니 매출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오롯이 저희 것이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시댁의 호구로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를 깨달았어요. 막장 시댁의 착한 며느리는 호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참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갈아 넣어가며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는 없죠. 앞으로도 저는 호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